나는 들소와 천사를,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물감의 비밀을, 예언적인 소네트를, 그리고 예술이라는 피난처를 떠올린다. 너와 내가 함께 불멸을 누리는 길은 이것뿐이구나. 나의 로리타, 나의 로리타. 로리타의 실제 인물, 그녀의 이름은 셀리 오너. 그녀의 인생이 전 세계적인 하나의 심볼로 여겨진 순간은 아주 작은 사건 때문이었다. 브로드웨이의 마키시 놀워스에서 당시 11살이었던 셀리 오너는 잔뜩 겁을 집어먹고 있었다. 그녀가 속하고 싶은 친구들의 그룹에 들기 위해서는 5센트짜리 노트를 훔쳐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버린 것이다. 이 의식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녀는 친구가 없는 우울한 시절을 보내야 하리라. 1948년 6월 13일 오후 5학년이 끝나기 며칠 전 뉴저지 주 캠든에 있는 노스 이스트 스쿨에서 멀리 떨어진 20센트 샵에서 그녀는 노트 하나를 겨우 훔칠 수 있었다. 2번 한 번뿐이다. 그렇게 가방에 넣은 노트를 안고 달아나는 순간 그녀는 한 남자에게 붙잡혀버렸다. 패닉에 빠져 올려다본 얼굴은 쉬는 좋기 넘어 보이는 노년의 사내였다. 페도라를 쓴 남자의 머리에 희끗거리는 회색빛 머리카락이 삐져나와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블루와 그레이가 탁하게 섞인 눈빛이었고 뺨에는 상처가 있었다. 나는 FBI 요원이다. 너를 체포해야겠다. 남자는 셀리를 교화 학교에 보내겠다고 협박했으며 11살의 셀리는 교화 학교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채 울었다. 살려주세요. 제발.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남자의 표정은 다시 부드러워졌다. 그녀의 눈물에 자신을 FBI라고 소개한 사내의 얼굴이 풀어졌다. 셀리는 가난했다. 셀리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괴로워하다 자살했고 어머니인 엘라는 아버지를 대신해 가장 역할을 하며 재봉회를 했다. 언니는 어린 나이에 임신을 했고 그녀는 이모가 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기뻐했다. 그러나 자신이 교화학교에 가게 된다면 이 작은 행복도 끝나버린다. 이 노년의 사내는 그녀를 용서해 주었고 셀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10센트 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모든 게 잘 되리라는 그녀의 상상과는 다르게 사내는 다시 그녀를 찾아왔다. 그의 자비는 그녀의 비극을 알리는 시작이었다. 그를 FBI 요원이라고 믿고 있던 셀리는 이 노년의 사내와 함께 뉴저지 캠든에서 캘리포니아의 산호세까지 2년간의 끔찍한 여행을 해야 했다. 그의 이름은 프랭크 아샤. 물론 그는 FBI 요원이 아니었다. 프랭크는 그녀를 애틀랜틱 시티로 데려가려 했다. 어린 셀리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친구의 부모님과 여행을 간다고 거짓말까지 하며 그와 이기인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애틀랜틱 시티의 203 퍼시픽 스트리트에 있는 방으로 이사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자주 전화를 걸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으며 그녀의 어머니 엘라는 진짜 그녀가 6주간 친구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다고 믿었다. 셀리는 당시 유명한 디즈니 아이스시였던 아이스폴리스를 보고 간다는 말을 남기고 시간이 갈수록 모호한 변명을 했고 결국 3주 이후에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버렸다. 그녀의 어머니 엘라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다. 1948년 7월 30일에 셀리의 마지막 편지를 받고 그녀는 뒤늦게 경찰에 신고를 했다. 프랭크는 당시 워너라는 가명을 썼고 경찰이 애틀란틱의 숙소에 도착했을 때 그를 체포할 증거를 찾지 못한 채 놓쳐버렸다. 숙소에는 셀리가 친구들에게 보내지 못한 엽서들과 옷으로 가득 찬 여행 가방 2개만이 그녀가 이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줄 뿐이었다. 애틀란틱 시티의 숙소, 그네에서 찍은 11살의 셀리는 크림색 드레스를 입고 표정은 웃고 있지만 눈빛은 슬퍼 보인다. 프랑크 라샬은 이미 소아성애와 강간 혐의로 6개월 전 징역을 마친 성범죄자였다. 아마 그녀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끔찍한 강간을 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프랑크 라샬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소설에 등장하는 험버트와는 다르게 학식이나 지식인이 아니었다. 그는 기계공으로 일을 했으며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그는 시카고에서 태어나 필라델피아와 사우스 저지를 떠돌았다. 수많은 가명을 썼으며 늘 그렇듯 어린 소녀들을 좋아했다. 그는 그 와중에 도로시 헤이즈라는 소녀를 만났다.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갈색 곱슬머리 소녀는 아직 18이 되지 않은 나이였다. 당시 그의 나이는 30 후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로시 헤이즈의 아버지는 미성년자인 자신의 딸과 도망쳐버린 프랑크를 용서할 수가 없었다.
도로시의 아버지는 1937년 7월 22일 라샤를 신고했고 8개 주에 텔레타이프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펜실베니아에서 프랑크 포그라는 가명을 쓴 라샤를 체포했고 도로시를 찾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프랑크와 도로시는 아버지와 딸벌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메릴랜드주 엘크톤에서 합법적으로 결혼을 한 상태였다. 두 사람은 몇 년간 행복한 생활을 했고 프랑크도 다시 자신의 실명을 사용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프랑크는 그의 어린 아내도 아틀랜틱 시티로 데려가 함께 살았다. 1940년까지도 그들은 함께 지냈으나 프랑크의 고질적인 성적 취향은 달라지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린 소녀와 차 안에서 외설행위를 했고 이를 목격한 도로시와도 헤어지게 된다. 1942년 9월 4일 프랑크는 추측컨대 40쯤에 12세에서 14세의 소녀를 강간한 혐의로 캠던 카운티 형사 재판소에 기소되었다. 놀랍게도 1943년 2월 2일까지 체포되지 않았으며 자신의 무죄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다행히 트렌턴 주립교도소에서 2년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당시 법은 그를 14개월 후 2월 18일 가석방으로 풀어주었다. 2주 만에 사회보장 카드를 받은 그는 자유인이었다. 필라델피아에서 자동차 정비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성적 충동을 이길 수 없었던 그는 1944년 10월 다시 음란, 폭행 혐의와 위조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의 삶은 일평생 어린 소녀들에 대한 열병과 갈망으로 귀결되어 있다. 다시 셀리를 납치한 순간으로 돌아가 보자면 그는 애틀랜틱 시티에서 도망쳐 1948년 9월에서 1949년 4월까지 볼티모어에 정착하고 그곳에서부터 쭉 셀리의 아버지 행세를 했다. 그는 그곳에서 셀리를 성인의 가톨릭 학교에 보냈지만 1948년 미첼 코엔 검사가 셀리 납치 혐의로 기소하고 1949년 3월 17일 30년에서 50년형까지 재선고받게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프랑크는 다급해졌다. FBI 요원이 다른 조사를 요청했기에 볼티모어를 떠나야 해. 프랑크가 아직도 FBI 요원이라고 생각한 그녀는 다시 볼티모어에서 남서쪽 달러스로 도망쳤다. 달라스의 카머스 스트리트에 위치한 트레일러 공원에 정착한 셀리의 나이는 벌써 12살이 되었다. 그녀는 아버지 행세를 하는 프랑크의 감시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학교를 다닐 수 있었지만 그녀의 곁에는 늘 프랑크의 시선이 족쇄처럼 매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 트레일러 공원에서 개를 키웠고 라샬은 그녀에게 옷과 과자를 살 용돈을 주고는 했다. 쇼핑이나 수영, 식사를 위해 이웃을 방문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샬이 동업자와 가게를 차리고 기계공으로 일을 하는 동안 셀리는 굿카운슬 카톨릭 학교에 다녔으며 그녀의 성적은 매우 뛰어났다. 그녀는 지리학과 글쓰기에 취약했으며 한동안 맹장염으로 입원했기 때문에 근 2주간 학교를 결석을 하기도 했지만 타인이 보기에 행복한 부녀였다. 그의 동업자 아내인 조세핀 카가마스터는 셀리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노인처럼 걷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 외에 그들은 서로에게 헌신적이었다는 게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다. 스톡홀름 신드롬이었는지 아니면 그의 감시가 따라붙는 생활에 익숙해졌는지 그녀는 그와의 생활의 체념과 수용의 단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생활에 변화가 찾아온 것은 로스 제니스라는 여인 덕분이었다. 이 부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지만 그들은 1950년경 달러스의 트레일러 공원에서 라샬과 셀리의 이웃으로 지냈다. 그녀는 친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트레일러 공원 밖으로는 나가지도 않고 늘 라샬과 머물렀습니다. 로스의 눈은 라샬은 셀리에게 비정상적인 소유욕을 가진 것처럼 보였고 셀리가 맹장염으로 입원했던 시기 그녀의 속내를 듣고자 했지만 쉽지 않았다. 로스 부부는 1950년 3월에 캘리포니아로 떠나야 했기에 사모스 트레일러 공원에서 한 번 더 만나자며 그들을 위해 자리까지 예약해두었다. 셀리는 달러스를 떠나기 전 친구에게 라샬과의 관계를 상의했고 이에 기폭제가 된 것인지 라샬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는 로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셀리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재봉사 일자리를 잃어 전화비를 지불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내 곧 전화가 연결되었고 셀리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에게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전화를 하는 게 두려웠어요. 로스의 증언에 의하면 라샬이 그녀에게 했던 행위를 알게 되면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커 보였다고 한다. 공항에서 셀리는 부검찰 윌리엄 케이힐의 차 뒷좌석에서 어머니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녀의 얼굴은 고뇌로 가득 차 보였다. 그러나 곧 어머니를 발견하게 되고 두 모녀는 겨우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집에 가고 싶어요. 그녀는 흐느껴 울었다. 라샬은 트레일러 공원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바로 긴급 체포되었다. 법정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울면서 비명을 질렀다. 내 아버지는 6살에 자살했습니다. 그의 얼굴도 기억이 나요. 전 그 가게에서 만나기 전에 이 남자를 본 적이 없어요. 라샬은 4월 2일 캠던에 도착해 강간 및 납치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변호사 권리를 포기했다. 되도록 빨리 이 소녀를 내 마음에서 떠나보내고 싶고 이 소녀에게 불리한 내용이 언급되는 걸 피하고 싶습니다. 로코 팔레스 판사는 트렌튼 주립교도소에서 라샬에게 30년에서 35년형을 선고했으며 그에게 도덕적 나병 환자라는 칭호를 안겨주었다.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면 좋겠지만 셀리가 돌아온 후의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그녀가 성적 피해자라는 사실보다 학교 친구들은 그녀를 걸레라는 이름의 주홍글씨를 새겨버렸기 때문이다. 집에서도 그녀는 라샬에게 납치되어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족들에게 편하게 털어놓지 못했다. 심리치료조차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일한 친구는 캐롤뿐이었다. 캐롤의 증언에 의하면 학우들은 그녀를 엑스녀라고 불렀고 그녀가 처녀성을 잃었다는 사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그녀의 유일한 휴식처는 뉴저지의 와일드우드에서 노는 것뿐이었다. 캠든에서 그녀는 그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했기에 그녀를 모르는 곳에서 지내기를 좋아했다. 찌는 듯한 더위와 지열 사이로 올라오는 늦더위, 셀리는 홀로 와일드우드로 떠났고 베이커라는 청년을 만났다. 1952년 키가 크고 어두워 보이는 유리 공예 견습공인 20살의 청년은 21살이라고 속인 15살의 셀리를 캠든으로 데려다주는 중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 셀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이 사고로 즉사했다. 얼굴이 너무 심하게 손상되었기 때문에 그녀의 어머니인 엘라는 그녀의 얼굴을 알아볼 수조차 없었다고 한다. 프랑크 라샬은 감옥에서 셀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 아침에 꽃을 보냈고 이 꽃은 매주 그녀의 무덤 위에 보내졌다고도 한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로리타의 실제 모델인 셀리 호너의 삶은 짧았고 슬프기만 하다. 로리타의 탄생은 한 소녀의 도둑질로 시작되고 한 남자의 비정상적인 욕망으로 끝나버린 것이다.